네, 잘 보셨고요. 저도 카톡에 올려주신 거 보면서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거지. 이 사건의 내용은, 그러니까 아까 성내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왜 도대체 똑같은 이탈리아 땅에서 벌어진 일인데 로마와 피렌체가 이렇게 달랐는가? 이게 마키아벨리의 기본적인 큰 대질문인 거야. 왜 로마는 똑같이 귀족과 평민이 당파 싸움을 했는데 로마는 거대한 제국이 됐고 왜 피렌체는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럼 나중에 프랑스의 식민지 비슷하게 완전히 이렇게 다 약소국이 돼버렸느냐.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당대 마키아벨리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대질문, 근본적인 그 의문이고 그걸 규명하는 과정이 이 피렌체사인 거죠. 로마 선언과와 피렌체사를 비교하면서 그 두 개를 규명해 나가는 게 이제 마키아벨리의 인생 말년에 굉장히 큰 과제였던 거고 그걸 지금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이 갈등의 제도화에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혼합정이라는 형태로 갈등의 제도화에 성공을 해냈고 호민관이라든가 그렇게 어떤 평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므로써 그 사람들을 어떤 제도의 어떤 그 틀 안으로 흡수함으로써 그 귀족의 에너지와 평민의 에너지를 둘 다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한 게 이제 성공의 비결이 된 거고 피렌체는 그게 안 된 거지. 그리고 끊임없이 서로를 갉아먹는 마이너스 싸움, 제로섬 싸움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국력이 전체적으로 주저앉은 건데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이게 춘추전국 시대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전체가 다 같이 그렇게 경쟁하던 시기라 그 과정에서 문화적인 엄청난 발달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르네상스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맥락은 있어요. 그래서 이 피렌체 시기도 지금 정치사를 중심으로 기술했기 때문에 이렇게 난장판인 거지. 사실 이때 그 용덕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때 단테도 등장하고 아까 말한 그런 위대한 예술가도 건축가도 등장하고 또 마키아벨리 자체가 또 그 르네상스 시대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좀 있으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여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탈리아 문화로만 보면 거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던 시기예요. 근데 이제 정치 군사적으로는 엄청나게 끊임없이 이렇게 싸우는 춘추전국 시대였던 거고 근데 이 전쟁의 와중에 지금 피렌체 안에서의 당파 싸움이 어떤 양상으로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피렌체의 당파 싸움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처음엔 부온델몬테 가문과 우베르티 가문의 어떤 사소한 그 감정 싸움, 사랑 그 결혼이 파토나면서 생긴 그런 어떤 그 감정 싸움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가 그게 이제 기벨린이라고 하는 황제파와 구엘프라는 교황파의 대립으로 갔다가 그게 또 비앙키와 네리의 대립으로 갔다가 또 귀족당과 평민당과 민중당이 3파전으로 갔다가 결국 평민당이 민중의 힘을 끌어들여서 귀족당을 제압을 해버리죠. 거기서 이제 마조리 길드와 미노리 길드라고 하는 이제 길드, 대형 길드와 소형 길드 사이에 갈등도 나타나고 그러다가 알비치와 리치 가문의 갈등으로 또 이어지다가 지금 이 사건에 와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다시 또 귀족당이 형성이 돼요. 근데 이제 귀족당이라는 건 그렇게 불러서 귀족당인 거고 실제로는 옛날에 평민당이죠. 옛날에 이제 귀족당을 몰아놨던 그 평민당 세력이 지금은 약간 귀족당처럼 된 거고 그걸 대표하는 인물이 리날도 알비치입니다. 그 리날도 알비치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행위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중당을 대표하는 민중당이 지지하는 사람이 메디치 가문인 거지. 그래서 처음엔 조반니 데 메디치를 지지하죠. 근데 조반니 데 메디치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디치 가문의 시조인 거죠. 그 전에 살베스트로 데 메디치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약간 반개고 이 조반니부터 본격적으로 그 이 메디치 가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위대한 메디치 가문이. 근데 조반니 데 메디치는 굉장히 이 책의 서술에 따르면 아마 실제로 그랬겠죠. 굉장히 인품도 훌륭하고 돈도 아주 잘 쓰고 그리고 이렇게 크게 욕먹을지도 안 하고 뭐 그러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천수를 누리고 잘 살다 가셨어. 그랬는데 어쨌든 조반니 메디치를 통해서 임떡이 모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대당에서 굉장히 우려를 했죠. 그래서 상당히 견제를 하려고 했지만 이제 크게 흠잡을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저냥 살다가 조반니 데 메디치는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돌아가시면서 그 아들인 코시모 데 메디치한테 그 부와 권력을 그대로 물려준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코시모 데 메디치가 조반니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리날도 알비치라고 하는 이 귀족당 사람들이 마치 옛날에 카이사르를 암살했던 것처럼 그 당시 로마 원로원의 귀족들이 카이사르가 참주가 될 거, 황제가 될 걸 우려해서 이제 음모를 꾸려서 암살을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코시모 데 메디치를 그대로 두면 코시모 데 메디치가 이게 이 사람 참주가 될 거다. 분명히 피렌체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게 리날도 알비치예요. 그 리날도 알비치의 음모가 저는 그 음모가 시도되고 좌절되는 과정이 사실 이 사건의 뒷부분에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뭐 루카랑 전쟁하고 뭐 필리포 공작이랑 전쟁하고 이러는 거는 다 우리가 모르는 나라들이고 우리는 또 이 피렌체 그 이탈리아 지형 지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가가지고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떤 상황인지. 뭐 베네치아도 끼어들고 뭐 이런저런 뭐 스포르차도 나오고 뭐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 당대에는 중요한 얘기였지만 우리한테는 뭐 그렇게 크게 잘 안 와닿는 얘기고. 근데 이 뒷부분에 리날도와 코시모가 갈등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이제 귀족당과 평민당이 서로 권모수수를 겨루면서 수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다 결국 코시모가 이제 추방됐다가 돌아오면서 사장이 끝나는데 그 과정에서의 어떤 권모술수가 저는 사장의 백미라고 봐요. 특히 사장 뒷부분에 그 리날도가 굉장히 뛰어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시대의 흐름에 떠밀려서 결국 코시모한테 권력을 뺏기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는데 거기서 이제 니콜로 디 우차노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니콜로가 이게 마키아벨리가 또 니콜로잖아. 그래서 자기 입장을 띄워한 건지 모르겠으나 이 니콜로 디 우차노가 굉장히 현명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종의 중도파인 거지. 그래서 리날도가 귀족파, 코시모가 민중파라면 니콜로는 중도파야. 그래서 이제 이 리날도 알비치가 코시모를 공격하기 위해서 니콜로를 먼저 설득하려고 하죠. 그 니콜로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이제 이렇게 코시모 대 메디치를 공격할 때 이제 힘을 모을 수가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니콜로 디 우차노가 반대하는 연설이 뭐 이제 충고라고 하지만 거의 뭐 마키아벨리가 어떤 자기의 심정을 담아서 아마 다시 창작을 했겠죠, 그 얘기를. 근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이른바 폴리티컬 그 위즈덤, 정치적 지혜가 되게 농축된 그런 연설이었다고 봐요. 그 부분이 뭐 조언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제가 좀 표시를 했는데요. 이게 뭐 내용이 뭐 방대해서 그 부분을 조금만 볼게요. 373쪽 보시면 이 책이 373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몇 리날도가 장인가요? 4장이죠. 우리가 지금 4권 보고 있잖아요. 4권에 373쪽의 두 번째 달라. 그러니까 우차노가 이제 니콜로한테 충고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리날도가 코시모 지금 죽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격해서 코시모를 처단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코시모를 의심하는 건 다음과 같은 그의 행동들 때문일 것세. 그는 모든 이에게 개인은 물론이고 도시에도 그리고 피렌체에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의 용병까지도 차별 없이 돈을 빌려주지. 게다가 그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돕고 그렇게 해서 얻은 사람들의 신용으로 친구들을 더 높은 지위로 끌어올려주네. 따라서 우리는 코시모가 친절하고 관대하며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모든 이의 사랑을 받고 있으므로 그를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 것세. 그러니 내게 말해주게 도대체 어떤 법이 인간의 자비와 관용과 사랑을 금지하거나 비난한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논리가 안 선다는 거죠. 지금 코시모를 이렇게 해서 쫓아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선한 일을 베푼 사람을 쫓아내야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 자네 말처럼 그게 군주가 되려는 자들이 보통 채택하는 방식이기는 하지.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게 군주가 되려는 자들이 보통 채택하는 방식이라고 믿지 않으며 또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도록 만들 힘도 갖고 있지 못하다네. 우리의 못난 행동들로 인해 사람들은 우리에 대한 신뢰를 거두었으며 원래가 당파적이고 그래서 쭉 그런 분열 속에 살며 타락한 도시는 그와 같은 비난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일세. 그래서 앞서 말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내쫓는데 성공했다고 가정해보세. 이는 우리에게 우호적인 시늉리아가 구성되면 쉽게 일어날 수도 있네. 하지만 여기 남아있는 우리를 계속 비난하며 그가 돌아오기만을 열렬히 갈망하는 수많은 그의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의 귀환을 영원히 막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할 것세. 그는 친구들이 정말 많고 또 그 당은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서 우리는 결코 그 전보를 상대로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일세. 뭐 이러면서 이제 코시모를 쫓아내려고 해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그렇게 걔가 그렇게 인망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얘가 참주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해도 대중을 설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괜히 건드리면 더 문제만 키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락 보면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추방한 데에도 더 많은 적을 안겨줄 뿐이고 결국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마주하는 건 우리가 쫓아낸 선량한 시민이 아니라 사악하게 변해버린 괴물일 테지. 호시모의 본성은 그를 불러들인 자들에 의해 타락할 것이고 그들에게 빚을 진 그는 그들의 뜻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네. 그리고 죽일 계획이라면 시누리를 통해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매수될 거기 때문에 죽이기도 어려울 거고 블라블라. 그래서 375쪽으로 놓으면 마지막에 이렇게 충고를 해요. 한 사람한테 당장 성에 차지 않겠지만 내 충고를 따르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조심히 삼감에 살게. 자유에 관한 한 저들의 당만큼이나 우리 당도 의심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게. 그러니까 자유의 적은 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실 자유의 적이 될 수 있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립을 유지하면 어떤 시련이 닥쳐도 양측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러면 나라에 해를 끼치지 않고도 자신을 이롭게 할 수 있을 것에 라면서 이제 니콜로 디 우차노가 이 바르바로도라고 하는 코시모를 당장 제거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을 어느 정도 주저앉힙니다. 주저앉히는데 결국에는 그로부터 몇 년 뒤에 니콜로 디 우차노가 죽어. 나이가 들어갔고 죽고 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그때는 리날도가 더 이상 이제 견제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코시모를 쫓아내겠다고 음모를 꾸며서 이제 시뇨리 그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구성된 기회를 이용해서 코시모를 추방을 해버리죠. 처음에는 이제 체포를 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역시 똑같이 이게 니콜라가 예언한 대로 코시모가 돈으로 매수를 해버리죠. 그 당시 곰팔로니에레 그 당시 행정관을 돈으로 매수를 해서 죽이지는 않고 그냥 이제 추방하는 방식으로 쫓아내게 되고 코시모가 추방되고 나서 여기는 또 재밌는 게 이 행정관을 추천으로 뽑잖아요. 그 주머니 안에 이름을 든 다음에 이름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추첨을 해가지고 그 추첨된 사람들이 그냥 집행부를 구성하는 그런 방식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해는 추첨되니까 코시모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싹 다 추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행부가 코시모를 다시 이제 복귀시키려고 할 것 같으니까 리날도가 한 번 더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집행부를 다 쓸어버리고 이제 이렇게 다시 자기 편으로 그걸 바꾸려고 지도부를 바꾸려고 마지막에 쿠데타 시도를 하죠. 근데 이제 쿠데타가 한 번에 힘이 쫙 모이지가 않고 이제 어영부영 하는 거야. 그 사람들 뭐 하는데 한두 명 이탈하고 그리고 이제 집행부가 슬슬 꼬시고 우리 코시모 절대 복귀 안 시킬 거야라고 꼬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제 하나둘씩 무장하고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힘이 없어진 틈을 타서 그 당시 이제 그 망명 왔던 교황이 내가 중재할 테니까 내 말 들어라. 그래갖고 이제 중재를 시켜서 결국 리날도를 무장 해체시켜버리고 집으로 보낸 틈을 타서 이제 당시 집행부 코시모 쪽의 친코시모파의 집행부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싹 다 그냥 잡아 체포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리날도파를 전체를 다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코시모를 복귀시키는 걸로 이제 사건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리날도가 이제 코시모를 제거하고 일종의 어떤 피렌체의 자유를 지키겠다며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게 실패로 끝나고 그럼으로써 이제 메디치 가문을 견제할 수 있었던 일종의 귀족당이라고 할 수 있는 알비치 가문이 몰락하게 되고 결국 메디치 가문이 이제 피렌체 사실상의 참주로 등장하는 게 이제 코시모 대 메디치 의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로렌초 일 마니피코라고 하는 그 로렌초 대 메디치는 이 다음 세대인 거죠. 코시모 대 메디치 아들이 로렌초 대 메디치인 거고. 그리고 그 로렌초 대 메디치 이후에 아마 소데리니라는 사람이 통령이 됐을 때 그때 마키아벨리가 서기관으로 활약을 하게 되죠. 근데 어쨌든 그 시기가 이제 그 뒤에 이어질 텐데 어쨌든 메디치 가문이 이탈리아 피렌체의 어떤 권력을 쥐는 거기까지의 스토리가 이제 사건의 내용인데 어쨌든 이게 다 외교안보적으로 엄청나게 전쟁을 치르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외부적으로는 루카와도 전쟁을 치르고 또 필리포 공작이라는 해외 참주가 쳐들어오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난장판 속에서 어쨌든 내부에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귀족당과 평민당 사이에 당파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메디치 가문이 어떤 민중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부상하게 되는 과정을 사장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간 굉장히 재밌었고 특히 이 마지막 부분에 세 인물 간의 어떤 토론과 어떤 설득과 겉모술수를 쓰고 결국에는 코시모가 복귀하는 과정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다. 그리고 저는 그 앞부분은 되게 지루하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빨려들어서 읽고 다 읽고 나서 한 번 다시 읽었어요 사장.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재밌었고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외교안보 이렇게 찬미정상회담 잘하고 왔다고 하는데 지금 유튜브 보면 난리 나가지고 아주 그냥 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진보 쪽 유튜버들은 다 사기라 그러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또 성과를 냈다고 뭐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 그러니까 똑같은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그 내부의 당파가 갈라져서 서로 막 이렇게 물어뜯고 뭐 이러는데 그거는 또 그거대로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저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지금 김성한이 날아갔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김성한은 그래도 대통령의 친구였어요. 초등학교 동창이고 50년 친구야. 그러니까 그나마 야 성렬아 너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날아가고 김태우가 사실상 단독으로 외교안보를 좌지우지하게 되고 또 그 뒤에는 또 김건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일국의 외교안보를 내부에서 어떤 합리적인 토론이 일어나지 못하게 됐다라는 게 굉장히 큰 위험인 것 같고, 승관이가 얘기한 것처럼 내부에서 윤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터뷰하면 그대로 그냥 기사화 되는 거야. 그거를 내부에서 스크린을 못하는 상황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스크린을 못하게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문제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김대중은 이미 전 세계의 김대중이었어. 대통령이 될 때부터 이미 김대중은 동경 납치 사건 때부터 이미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고, 그때 이후로 세계적인 소프트 파워를 가진 채 대통령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나이도 굉장히 많았고, 기본적으로 어딜 가나 원로 대접을 받으면서 존경을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한 환경에서 외교를 할 수 있었던 거고, 윤석열은 완전 듣보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제사회에 등장했을 때 그런 위상 자체가 전혀 다른 거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윤석열 외교에 되게 성공이라고 봐요. 윤석열이 국제사회에서, 특히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세계에서 굉장히 신데렐라처럼 화려하게 등장한 사건이었다라고 보고, 그게 아까 그 스간이 얘기한 의회 연설이야. 이 의회 연설을 혹시 안 보신 분들 있으면 한번 꼭 챙겨보세요. 그 영어 연설, 그 자막 붙은 거 포함해가지고 한번 봐봐. 그러면 사실 굉장히 놀라워요. 정말 미국인들의 민심을, 그 미국 의회 그 의원들의 그 여론을 아주 절묘하게 파고드는 그런 문장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공부도 상당히 많이 한 연설이야. 그 미국의 어떤 한미 관계에서 희생한 미국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 다 언급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감동을 이끌어내면서 빌드업을 쭉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노태우 대통령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이제 한미 관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마 외교부에서 기본적으로 자료를 모아서 썼겠지. 거기에 이제 대통령이 마지막에 자기 생각도 넣고 거기에 적절한 유머와 위트까지 집어넣어서 연설문으로서의 완성도는 전 굉장히 높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뭐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교하고 뭐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거는 어차피 뭐 미국 가서 한 연설이니까. 다만 이제 미국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연설인데, 그게 이제 이게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우리의 국익에 얼마나 맞느냐 모르겠지만, 적어도 윤석열이라는 플레이어, 앞으로 그 4년간 한국 대통령을 할 윤석열이라는 플레이어가 국제사회에서, 특히 미국에서 굉장히 어떤 인정받으면서 호감을 사는 그런 행사였다. 그리고 뒤이어서 만찬 때 아메리칸 파이 노래 부른 것까지. 왜냐면 그 기본적으로 호감을 사는 되게 좋은 요인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구수하게 그 나라 가요를 불러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저 사람에 대해서 원래 처음에 검사 출신이고 되게 무식하고, 그 이코노미스트 기사도 초반에 나왔지만 이건 ABC가 안 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런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윤석열이. 근데 이번에 어떤 정상회담 가서 뭐 연설하고 노래 부르고 이러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호감을 샀어요. 미국 사회에서. 미국 외교관에서. 그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큰 성과를 얻어온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실리를 뭘 얻어왔느냐라고 하면 그게 이제 진보 쪽 유튜버들이 비판하는 부분이거든. 근데 실리는 별게 없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원전 수출 문제를 두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랑 저작권 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목소리를 못 냈고 오히려 웨스팅하우스사의 저작권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합의를 맺어갖고 왔고, 그리고 넷플릭스한테 투자 뭐 3조 2천억 받은 거 자랑을 했는데 그거 원래 1년에 8천억씩 하고 있었고, 8430이니까 앞으로 4년간 3조 2천억이면 그냥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기존에 하던 걸 그대로 한다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뭐 그런 걸 성과라고 자랑한 점, 뭐 이런 점들을 유튜버들이 많이 공격하고 있거든. 뭐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건 133조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건 8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133 대 8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명량 얘기하면서 뭐 그렇게 비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적인 이익은 이번 협상에서 크게 얻은 게 없어. 근데 이제 그 IRA도 제대로 얘기도 못 꺼냈고 반도체 문제도 못 풀었고 그런 어떤 경제적인 분야에서 뭘 얻은 건 없는데, 윤석열이란 플레이어가 호감을 얻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으로부터. 그래서 사실은 완전히 이렇게 미국의 주류가 저 사람 뭐야 뭐,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품위가 있어 보였잖아요. 외견상 느껴지는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외모가 호감형이고 촛불 집회라고 하는 아우라도, 촛불 혁명을 통해서 집권한 대통령이라는 아우라도 있었고 이래저래 어쨌든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에 비하면 윤석열은 굉장히 지금 아주 최저점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 임기를. 근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래도 상당히 좀 올려놨다. 평균치까지 끌어올려놨다. 그게 이제 국제 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뭔가를 해나갈 때 상당한 자산이 되겠죠. 저는 그거는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윤석열 정부로 보면. 근데 이제 그게 이걸 가지고 뭘 할 것인가는 앞으로 이렇게 보여줘야 될 부분인 거지. 근데 이제 아직은 딱히 그런 게 보이지가 않고, 지금의 어떤 스탠스는 한미일 동맹을 엄청나게 강화해서 결국 지정학적 이렇게 대결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차하면 내가 보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판이야. 여차하면 군대 보내겠어, 이 잘하면은. 무기 보내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리고 대만도 뭐 전쟁 나면 참전할 판이고 이렇게 가면 거의 지금 그런 수준으로 워딩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로이터 통신 인터뷰도 그렇고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도 그렇고 막 그런 식이니까 굉장히 위험천만한 사실 워딩들을 막 쏟아내는데 이게 제대로 스크린이 안 된 채로 막 툭툭 튀어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 가서 미국인들이 호감을 사서 왔다. 요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이 자산을 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사실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남북 관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대결적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한미일 동맹을 꽉 틀어지고 북한이 함부로 도별하지 못하게 이제 이렇게 딱 태세를 잡고 그다음에 뭔가 실용적인 걸 추구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이 대결, 이 스탠스를 그냥 끝까지 쭉 밀고 가서 결국에는 임기 중에 무슨 군사 분쟁이 남북 간에 일어난다든가 그러면 이제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북한이 지금 핵을 갖고 있고 우리도 핵 가지고 지금 장난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요걸 가지고 북한을 압박하면서 뭔가 이제 실리적으로 풀어나가면 굉장히 좋은 외교적 지렛대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부터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다만 그러려면 그 대통령실 내부에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될 텐데 문제는 아까 그 용덕이 얘기한 것처럼 김성환이 날아간 상태에서 그런 합리적 토론과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대통령이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폭주하기 시작하면 그걸 누가 견제하겠느냐. 여당도 견제가 안 되고 야당은 이재명은 지금 자기 사법 리스크 때문에 송영길 이재명은 무력화돼 있고 거기에 언론은 다 이렇게 딸랑이가 돼 있고 유튜버들은 극단적으로 비난하고 이런 상황에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어떤 숙고에 기반한 외교 정책이 과연 제대로 일어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거기에 윤석열은 어깨에 날개를 딱 달아버렸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짧게 소감 얘기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우리 용덕이부터 간단히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역순으로. 하나, 둘, 셋. 자, 확인 좀. 오케이, 잘 나왔네요. 자, 선생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또 다음 봐요. 달 봬요. 다음 달에 빠이빠이. 봬요. 잘 자.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